하여튼 늦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탄소 중립시대 탈성장 그리고 탈인구론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얘기는 뭐 다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정의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인류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엔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을 92년에 체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30년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어요. 기후변화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좀 나아지기라도 했나요? 점점 악화만 되고 있죠. 저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 사이에 있었던 유의미한 성과라고 하면 2015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해서 파리 협정을 체결한 게 그나마 진일보한 건데요. 2015년 그리고 나서도 또 별로 진전이 없죠. 왜 그러냐면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에이펙 잘 끝났다고 막 자화자찬이죠. 실패했습니다. 왜냐? 회의잖아요. 그냥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회의 안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보셨죠? 트럼프는 와가지고 인사하고 회의 때 나가버렸어요. 회의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냥 여러 나라 국가들이 오니까 우리는 뭐 잘 끝났다라고 하지만 회의에서 아무것도 도출 못하고 온 겁니다. 실패입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깨버리죠.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브라질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트럼프 대통령 안 가요. 또 깨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국가가 주도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해놓고도 안 되죠. 그러면 대안은 뭘까? 지방정부가 아닐까? 라고 해서 유엔에서도 지방정부에 관심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방정부가 중앙을 견인했던 사례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요. 2020년 6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넉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하셨어요. 기초가 더 빠르게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죠. 자, 게다가 올해는 유의미한 게 한국이 자치분권을 시작한 지 30년 된 해입니다. 파리 협정 체결된 지도 이제 10년 된 해고요. 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제출 다 했습니다. 5월달에 아마 여러분 사시는 동네 시군구의 자치단체에 탄소중립 계획 다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환경부가 정리는 해놨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저도 정리해서 볼까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함의를 탈성장, 탈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적정한 성장인지 도론 모형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먼저 해외 국제 사례들 좀 보시면 앞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문제면 그나마 이제 임기 끝나면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자, 미국은 공화당이 당론으로 아예 반대합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것도 협의하지 않는다. 한국이랑 틀려요. 한국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늘 싸우는데 기후변화 가지고는 안 싸웁니다. 양당의 기후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으로 기후변화 논의 시작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돌아보시면 2008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슬로건 만드신 분이 바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셨죠? 그래서 반대를 못해요. 민주당은 또 뭐 해야지 라고 하니까 한국은 절대 기후변화 가지고 안 싸우는데요.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후변화 이슈만 나오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본 것처럼 미국의 정치 구조는 공화당 한 번, 민주당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할 때마다 오고 깨지고. 여러분이 직접 보셨던 거는 저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보셨죠? 화려하게 취임하고 사인하면서 막 만년필 던지고 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 협정 탈퇴. 나가버렸습니다. 그 수백 장 이렇게 막 사인했던 탈퇴 중에 하나가 또 거기였어요. 자, 미국은 그래서 연방정부가 제대로 할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들이 나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03년이고요. 미국에 있는 동부주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요. 서부의 캘리포니아가 안 할 리 없죠. 자,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 있는 주들이 모여가지고 서부 기후 이니셔티브라는 걸 만들어서 연방이 하나를 주관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 서울,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메가시티들이 온실가스 줄이면 결국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전 세계 40개 도시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참여합니다. 거기에 물론 한국 서울도 들어가 있죠. 2005년부터 C40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도시가 줄인다 라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때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상도 받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또 하고 계시죠.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만들었던
연합체 중에 하나가 C40라는 조직입니다. 자, C40는 메가시티 40개만 모이다 보니까는 대구나 부산은 낄 여지가 없어요. 200만, 300만이어서. 그럼 나머지 도시들은? 나머지 도시들이 하기 위한 이클레이 안에 보면 기후변화 시도지사 모임이 있고요. 보시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사이트도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10억 전체 인구 그리고 10,0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좀 업데이트가 느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어판을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성들입니다. 자, 그럼 국제적인 논의 보시면 유엔이 일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 그래도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나서보자 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좀 다릅니다. 자, 한국은 기후변화 논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했다 그랬죠? 바로 녹색성장을 2008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셨어요. 대선 공약에도 없는 거였는데 자, 갑자기 선언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선언하신 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한국은 다 같이 움직여야지 라고 해서 빠르게 움직였고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외 출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심지어는 선도지자체라고 해서 모범도시, 기후 대응 잘하는 모범도시 뭘 기준으로 했느냐 해가지고 상도 주고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탄소중립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선언이 되죠. 이때는 지방정부 실천연대까지 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법정 조직으로 법률 안에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후변화 계획을 그전에도 좀 해왔어요. 지역에너지 계획을 산업부에서 위임한 권력 하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을 옛날부터 세웠고요. 결국 온실가스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역에너지를 수립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되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갑자기 또 열심히 하죠. 환경부가 지방정부도 기후변화 대책 수립해 라고 해서 비슷한 게 있는데 또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막 혼선이 돼요. 지금 현행 법률도 탄소중립점 녹색성장기본법이고요. 우리말에 점 들어간 법률 명칭은 다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점은 뭔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슬로건이었고 탄소중립은 문재인 정부 슬로건이었죠. 민주당과 서로 싸우면서 안 뺏기려고 이름을 두 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한국의 법률 점 들어간 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에 혼선이 발생하고요. 기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로 가면 더 황당해요. 여기는 경기연구원에서 2011년에 조사했던 건데요. 기초 시군구 공무원들한테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온실가스 줄이는 거 그건 국가가 해야지 우리가 해. 우리 동네 시군구에서 뭘 줄인다고. 권한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그건 국가가 해라 라고 보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우린 잘 몰라 가 제일 많고요. 그나마 다른 데보다 기초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라면 적응 정도는 해야 되겠다. 폭염에 쓰러지고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나고 이런 건 이제 기초 역할이니까 그 정도가 우리 역할 아닐까? 이런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 실제로도 기초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계획까지만 수립했습니다. 자, 광역은 앞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했지만 기초는 적응만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다 제출했어요. 좀 못 낼 줄 알았는데 다 냈고요. 엉망진창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본인 동네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처음 해봤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동네 특성들이 어떤지를 좀 분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탈성장, 탈인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분석 기법은 두 가지 쓸 겁니다.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이고요.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회귀 분석은 뭐 대학 때 다 한 번쯤 들어봤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는 거고, 패널은 횡단면 자료가 아니라 시계열을 결합해가지고 같이 분석하는 거고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소득, 그리고 집약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분해 분석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패널 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을 해요. 자원경제학자들만 주로 쓰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수분해 분석의 개념의 역사는 생물학자로부터 출발을 해요. 환경 문제에 관심 있거나 생물학 전공한 분이면 아마 들어보셨을 커머너라는 이제 유명한 생물학자고요.
이분이 71년에 원은 닫혀야 한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생물학자다 보니까 생산자, 소비자, 부대자, 이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면서 이게 깨져버렸다. 플라스틱 썩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되고 이런 생태계 고리를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서 이분은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인구, 사람이 많으니까. 두 번째, 경제, 돈이 많으니까. 세 번째, 과학기술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은 결론까지 내려요. 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구도 중요하지 않다. 아프리카 봐라. 그렇게 많은데 거기 오염시킬 수도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그러면 돈이 문제냐? 돈도 아닌 것 같다. 왜냐? 북유럽을 보면 소득이 되게 높은데 굉장히 깨끗하게 청정국가로 살아요. 마지막 기술인 것 같다. 라고 이분은 여기서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물학자들이 또 반론을 해요. 아, 인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 중국, 인구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렇게 생물학자들이 싸웠는데 제 입장에서는 분석해보면 되죠. 어떤 게 중요한지.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수분해 분석식이고요. 아주 간단해요.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종속 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자, 그리고 인구랑 비례를 하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득, 경제 성장은 1인당 GDP가 되죠. 얼마나 잘 사는지. 마지막은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가 되고요. 기술 요인이 돼요. 세 개가 이렇게 각각 매치되고요. 자, 분자 분모는 지워지죠. 그럼 좌변과 우변은 항등식이 돼요. 자, 그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인구와 그리고 경제 성장과 그리고 기술 세 개의 요인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지수분해 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하는 것들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분석한 거 뭐 프로그램도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자원경제학자들이 주로 했고요. 지자체에 관해서 나온 게 있고,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지역에 관련된 지수분해 분석을 했고, 이제 그 뒤에 서울, 경기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해서 지수분해 분석은 제가 제일 가장 빠르게 진행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 결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6개 광역 시도의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자, 분석한 결과가 이런데요. 자, 광역이 16개, 17개, 뭐 세종시까지 합치면 이제 16개가 되니까 이거를 가장 평균적인 도시를 하나의 가상으로 만들어 왔어요. 평균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대략 한 인구 300만, 그다음 GRDP는 115조, 그다음 이산화탄소량은 6천만 톤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막대기가 대한민국 지자체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자, 보면 2010년부터 쭉 증가했다가 하락했다가 좀 증가하고 있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자, 이걸 이제 쪼개죠. 지수로 분해합니다. 첫 번째 인구죠. 한국의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온실가스량이 증가했느냐? 바로 인구 때문이다. 이 파란색 선이 인구선이에요. 자, 인구선 보면 쭉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그렇게 증가하지 않죠. 저출산이고 아직도요. 다만 노인들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인구는 아직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증가해요. 자, 인구로 인한 영향 요만큼입니다. 자, 두 번째, 온실가스는 한국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성장률 3%, 4%, 올해는 좀 위험합니다. 2% 얘기를 하죠. 저기 바깥에 있는 초록색 선이 바로 경제 성장에 인한 겁니다. 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의 지자체가 이만큼 온실가스 배출했는데 이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은 인구랑 경제 성장을 더하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됐죠. 그게 뭐냐? 바로 집약도. 서비스 산업, IT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온실가스를 억제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방법론이에요. 자, 지수분해 분석 그리고 시간 따라 바뀌는 것도 간단히 볼 수가 있고요. 자,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도 했습니다. 자,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을 했더니 똑같이 인구, 소득, 집약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아래 표시만 보면 이 셋 중에 어떤 게 큰가? 생물학자들이 서로 싸웠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보면 되죠.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해 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인구의 영향력이 1.4로 가장 컸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지수분해 분석에서는 인구 영향이 작았어요. 굉장히 작았는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요. 제가 찾은 해석은 동일한 데이터로 동일한 기간을 같이 분석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석 기법의 차이인데요.
앞에 지수분해 분석은 한 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요. 예를 들면 부산에 갑자기 공장이 생기면서 1000명이 이사를 왔다. 그렇다라고 1000명만큼 온실가스가 증가하진 않아요. 왜냐? 어차피 아파트 빈대 많잖아요. 공간 많거든요. 1000명이 왔다고 지하철 몇 대 더 늘릴 필요 없어요. 그냥 타면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에서 감당이 가능합니다. 더 지수분해 분석을 보면은 인구 늘어난다고 거기에 충격을 받지 않아요. 1000명, 10,000명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은 왜 인구를 크게 보느냐? 한 개 도시만 보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를 같이 비교하거든요. 경기도나 대전이나 서울을 그렇게 봤더니 경기도가 왜 이렇게 많은가? 1400만이니까요. 이렇게 개체가를 보면은 특성이 경기도는 인구 때문이로구나 라고 해서 인구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이건 저도 사실 예상 못했던 결과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의 결론을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 기법의 특징이 다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저는 이제 학교로 옮기기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연구원에 근무할 때는 좀 더 원론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얘기들, 반영이 안 될 얘기는 해서 필요가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어떤 자치단체 현장한테 인구 늘리지 말라는 얘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텐데요. 아마 공약들 보세요. 자치단체장 공약들은 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 만들겠다, 기업 유치하겠다, 사람 늘리는 계획들을 짜지 어떤 자치단체장도 사람 줄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인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습니다. 논문에서는. 자, 그리고 논문은 또 반감이 있는 분들, 논란이 있는 부분을 넣으면 또 심사위원들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요. 그래서 인구 얘기는 싹 빼고 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얘기를 써야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자, 앞에 다시 커먼어로 들어가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요인 3가지가 있었죠. 인구, 경제성장, 그다음 기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항상 기술 얘기였어요.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된다, 자동차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 맨날 기술 가지고만 정책적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 라는 논의들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앞에 배보람 부소장님이 했던 그 도넛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도시계획을 꿈꾸는 사람들이 제시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치단체장 어느 누구가 인구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돈 많이 못 벌게 만들겠다 이런 분도 없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들이 생겼는데요. 탈성장론자라고 합니다. 자, 탈성장론자라고 해서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이제 연구소 만들어서 논의를 주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이분들은 무조건 침체되자, 부산이 앞으로 다 다운돼가지고 다 노후화되게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성장 개념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려면 보통은 지금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가 기술 얘기만 하는데 아예 그게 코끼리를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달팽이로 바꾸는 것, 새로운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질적 소비, 관계 소비 이런 것들로 바꿔서 경제성장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아직 비주류예요. 많이 논의되진 않고 있고 연구소에서 이거를 탈성장 계획서 발표하는 박사도 없고요. 탈성장론자도 비주류입니다. 이제 막 시작은 됐는데 아직 별로 논의가 잘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인구도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바로 신문 칼럼에 썼습니다. 자, 논문에 쓰면 평가자들이 잘라서 발간이 안 되니까 작년 9월에 과연 인구를 꼭 증가시켜나가는 게 저출산 고령화 낙후지역 인구 무조건 늘리자 바람직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자. 탄소중립시대의 적정 인구는 얼마인가 이런 걸 고민해볼 시점이 있다라고 해서 칼럼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은 여기에 있고요. 지금 보신 자료집은 오히려 제가 논문보다 더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잘 담은 것 같아요. 중간에 분석 부분은 여기 있는 논문에 그대로 있는데 앞에 서론하고 뒤에 있는 결론은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이 필요하시면은 이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인구 얘기를 보시려면 지금 자료집이 훨씬 낫다. 이 자료집은 아마 딴 데서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 논문은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자료집이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배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요청받은 이 발표의 내용은
도넛으로 만드는 도시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아마 도넛이란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왜 우리가 이 개념을 녹색전환연구소라는 민간 싱크탱크가 왜 한국 사회에 도넛이라는 개념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기후위기를 같이 대응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로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름에 얼마나 많은 폭염들을 겪고 있냐, 산불은 어떠냐, 그래서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반복하는 건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이미 올해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정도 올라갔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물리적 변화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메탄의 농도라던가 해양의 산성화, 그 다음에 열대우림의 파괴 정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들을 그려놓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와 함께 산업화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그 경향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GDP가 특히 5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과 물 사용량이 실제로 1950년도를 기점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기후 쪽 얘기하고 환경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류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인류가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의 물리적 한계가 만들어낸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고, 그것과 함께 사회활동이, 경제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로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가, 지금처럼 물을 사용하고 지금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했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할까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저희한테 그 부분들이 어쩌면 불가능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 인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제성장을 필요로 했고, 이것이 정당했던 이유는 경제성장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성장이 많이 돼야지 우리가 소비도 늘리면서 그것들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신화 혹은 믿음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대가속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많은 전문가들과 이제 지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의 어떤 위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톡홀름 보건용 연구소에서 지난 2009년 이후로 계속 지구의 물리적 한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그 경보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 행성 경계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총 9가지 카테고리들과 7개의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해양 산성화 혹은 인해 사용,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던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 농도 수준들, 그 다음에 땅의 이용들, 열대우림의 파괴들, 생물 다양성의 파괴들이 어떤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에 지금 가고 있는가를 매년은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7개의 카테고리들을 가지고서 3개가 넘어섰던 거에 비해서 2025년도는 9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7개의 지표들이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로도 봤을 때 관련한 지구의 물리적 한계가 점점 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언급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행성경계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그 선 안에서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삶이 가능할 것인가를 질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도씨 라이프 스타일, 1.5도씨 이상이 넘어서지 않는 경제활동과 생활을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게 지금 캅회의가, 그러니까 기후위기 당사국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약속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아니 우리보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 책임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들이 얼마나 국가에 따라서 혹은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과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옥스팜에서 올해 2025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실제로 50% 가까이 됩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스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2015년 파리 협약 이후에 최상위 1%의 부자들이 하위 50%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층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다르고 또한 기후 영향도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쌍쉘이라고 하는 그 불평등과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련한 연구들 꾸준하게 하는 이제 프랑스 출신의 불평등 관련한 연구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국가 간의 불평등과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이 기후위기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를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2년도의 논문을 보면 실제로 1919년 이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은 상당 부분이 국가에 따른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일본에 사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삶의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국가 내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밀리어네어가 되거나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계층적으로 하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엘루아로랑은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경제 시스템 안으로 인도와 중국과 같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간 격차들은 축소된 반면에 이 계층 간 전 세계적으로 국가 내에서도 계층 간 불평등은 훨씬 더 커졌고 그것들이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에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의 생활이 정체되면서 이러한 차이들이 삶의 양식과 양태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책임과 영향들을 다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만들어지는 재난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받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팝스타의 큰 팬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4년도에 미국에 있는 기후단체 활동가들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태그를 상을 받았습니다. 왜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후악당이란 이 상을 받았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용기를 타는데요. 이 전용기를 타고 LA에서 콘서트를 하다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저는 잘 모르지만 슈퍼볼이라는 그 스포츠 경기에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호주에서 열리는 경기에 다음날 이제 전용기를 띄워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테일러 스위프트가 남태평양의 어떤 휴양지 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이 전용기를 가지고 계속 다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개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를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10년이 넘은 내용인데도 기억하고 있는 발표인데요. 더 이상 이런 발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2009년도에 국정감사 때 어떤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발표한 자료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과 법인 회사들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제 했을 때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34,000kWh 정도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재용이 한 달에 전기 요금을 얼마를 내느냐라고 기사에 같이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후위기가 됐을 때 과연 테일러 스위프트나 이재용 같은 사람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지는 것과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같을까라는 질문을 저희는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 탄소 중립이 된다고 했을 때 국가와 지역이 탄소 중립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와 삶 역시도 탄소 중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 자체가 탄소 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재용과 같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만 보고 탄소 중립적 삶에서만 본다면
어쩌면 거리의 노숙인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하지 않는 삶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해서 모든 소비를 제로로 만들고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노숙인처럼 살자, 그렇게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이 절체절명의 어떤 전 세계적인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과 노숙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고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저희에게는 도넛 경제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후재난은 격차를 발생하고 그 격차가 사람들의 삶의 피해와 정도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전 매우 인상적인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그때 산불이 나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든 곳들이 불탔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쪽에 그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소방관들을 민간으로 고용해서 자기 집은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소방관에 대한 어떤 공공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 산불이라는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은 민간 서비스나 더 많은 자신의 집을 지키는데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공 서비스, 소방 서비스에 대한 투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들이 격차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것들 보면 실제로 LA에서 살고 있는 백만장자들은 얼마만큼을 들이더라도 내가 민간 소방서를 고용할 의지가 있다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영남지역에서 매우 큰 산불들을 겪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미 캘리포니아나 미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게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피해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날씨의 문제로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발생하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정책이 단순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 정책이기 전에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미 기후재난은 날씨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각가의 계층의 수준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을 겪는 양상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맞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속도가 더디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특히나 낮습니다. OECD에서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개념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GDP가 보여주는 경제 중심의 삶의 지수들이 시민들의 삶과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지표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저기 이렇게 빨갛게 하이라이트 쳐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삶의 지수가 OECD 국가 안에서도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이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을수록 이 지표가 시민들이 불만족이 높고 더 나은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지역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산업도시들이 특히 최근에 경제 질서들이 바뀌고 특히 유럽과 미국 중심의 이 무역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들이 특히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이 매우 연결돼서 저희는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지역을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그리고 부산이나 혹은 거제나 여수 같은 경우도 특정 산업들과 연계돼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도시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지역에서는 큰 문제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산업 경제가 이렇게 약화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를 확대시키는 정책들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당장 부산 같은 경우는 주택 노후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경제에서 인구 유출이 심하고 주택의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신규 주택을 계속해서 짓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경북이라던가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역시도 도시의 경제 성장이 활력이 되지 않고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주택을 아무리 새로 지어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지 않을 때 그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무엇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도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심한데요. 그 한국농어촌경제연구소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생활 서비스가 깨지는 단위를 이제 얘기합니다. 동네에서 한 3,000명 정도가 깨지면 병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000명 정도가 사라지면 노래방이 없어지고 세탁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명 단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미용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욕탕 한번 가려고 읍과 동을 넘어서거나 혹은 약을 짓기 위해서 하루나절을 걸려서 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역의 복지와 삶의 질을 무엇으로 높이고 견인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동인과 정책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구조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OECD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 지역에 대해서 웰빙 지수를 평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보면 강원도나 경남 지역이 교통 부분에서 서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지역별 1인당 교통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전남이나 제주, 경북, 경남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교통정책에서 만족도가 높고 교통 편리성이 떨어졌을 때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자동차나 혹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삶의 질의 만족도에 낮은 것들을 요인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크게 만드는 기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도넛 모델은 아까 보여드렸던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지켜내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관점이 무엇인가를 도시에 새롭게 질문하고 그것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케이슬 에이워스라는 영국에 기반한 여성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사실 이 얘기했던 것들은 SDGs라던가 혹은 기후위기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안쪽에 있는 사회적 기초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과 생태적 한계를 안에서 살기 위한 지표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지표, 내부에서의 사회적 지표는 일자리, 주거, 교통, 사회적 연결, 그다음에 때때로 인터넷, 정치적 발언력과 같은 아까 이제 저장님께서 얘기했던 사회적 삶의 기본권, 삶의 질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국가들 중에서도 최빈국가, 중위 국가들 그리고 최상위 경제를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사회적 기초와 그다음에 생태적 한계가 얼마나 다르게 격차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기초는 매우 달성되지 않는 반면에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생활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나 혹은 오염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초는 충분히 달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에서 이 도넛 모델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에서 넘어서고 있는 생태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저 초록색 선 안으로 집어넣고 또 사회적 기초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그래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복지 정책을 어떻게 결합해서 도시 정책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환경적으로 지속하지 않은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과소비의 영역들을 공정한 소비 공간으로 땡겨오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의 조건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공정한 소비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투자를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지역의 어떤 활력이라던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혹시 돈 투자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투자의 방식과 투자의 내용들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시적으로 소비하거나 계획적으로 낙후되고 망가지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기존의 어떤 도시 재개발의 형태라든가 소비 형태의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더 높이거나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거나 다 오래된 건물들을 그냥 버리고 새로 짓는 방식들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이라던가 혹은 수리에 대한 권리들을 확대하는 공공의 투자들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삶의 기초에 더 가까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하면서 개개인이 개인의 소비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행성 경계와 SDGs를 기반으로 지구의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사회와 지역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들을 케이스 레이워스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에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노원과 보령시를 기반으로 이 도넛 프레임을 바탕으로 도넛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넘어가더라도 노원을 한 예로 보여드리면 노원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생태적 한계나 사회적 기초를 넘어선 부분들이고 초록색이나 이제 연두빛으로 한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노원구를 봤을 때 실제로 노원 같은 경우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이동성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부분 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시 외곽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삶의 불편함과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개선하면서 도넛 프레임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저희는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산업경제 사업들이 생태적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 등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앞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은 저희가 연구한 사례들은 발제문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넛 도시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암스테르담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도넛 모델을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회복력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핵심 프레임으로 수용하였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2023년에 암스테르담의 순환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과 소비들을 지역 내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바깥으로 이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도넛 도시를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여기에서는 의류라든가 폐기물, 그 다음에 건축에 있어서 순환경제를 어떻게 달성하고 이것들을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이 계획에서 담고 도시에서 이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이나 민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바탕으로 녹색 일자리를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60개 건물에 대한 60개 분야로 건물 총량제를 통해서 건물의 리모델링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뉴욕시에서 발표하는 그 녹색경제 전략 보고서에 보면 특히 건물의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 부분에 새로운 건물 일자리에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라는 도시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도 생태적 한계를 지키고 사회적 기초를 높이는 전략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략을 내는데요. 저희가 사실 정의로운 전환하면 석탄화력발전소나 혹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돌봄, 먹거리, 폐기물, 그리고 건물, 교통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의로운 전략을 담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일자리의 확대나 혹은 주민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연계 방안들을 제시해서 분야별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도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넛으로 왜 도시 전환을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삶과 지역을 바꾸는 기후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정책의 효능감을 겪게 해주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기후재난이 있어도 삶이 지켜지고 기후위기의 취약성들을 공동체와 우리가 행정에서 같이 관리하는 전략들이 마련돼서 생태와 복지가 만나는 지역 정책을 도넛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도넛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해외에만 있고 국내 사례는 없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셔서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의 사례들을
곳들을 찾아서 연구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수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에서는 그 위험 거처, 기후위기 시뿐만 아니라 위험 거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주택, 반지하나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한 위험 등급을 체크를 해서 재난이나 기후위기, 폭염 등의 안정성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9차원의 도시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구양리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방문해서 이 사례는 매우 잘 알려진 사례이긴 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시골 동네 노인들이 탈 수 있는 마을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미호동 같은 경우도 곳곳마다 태양광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만든 태양광을 지역에서 만드는 주조회사에 REC로 판매해서 지역에서 아리백수를 만드는데 서로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노후 빌라 공간에다가 시민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넛 모델을 개념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로 조금 더 통합이 되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이렇게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